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카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컨트롤 예제를 다뤄볼 텐데요. 이 예제에서 사용되는 제어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식이 좀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따라오신다면 다 이해가 가능합니다. 17번째 예제입니다. 네, 이제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컨트롤 예제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라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자면 태스크 스페이스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작업 공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정의를 보시면 로봇이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3차원 공간 그 자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어떤 객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방법은 바로 이 6차원 정보를 이용해서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에 큐브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기준좌표계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큐브는 기준좌표계에서 XYZ 축으로 각각 얼마씩 이동을 한 상태이고 또 그 이동한 위치에서 이 기준좌표계를 중심으로 알파, 베타, 감마, 즉 각각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얼만큼 회전을 했는지로 이 자세를 또 기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프랑카 판다 로봇을 다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 로봇을 조작한다고 했을 때 그 제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제어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에서 제어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제어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 각각의 회전 조인트들을 직접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회전 조인트에다가 어떤 목표하는 각도 값을 각각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하는 각도로 계속 이제 관절이 회전이 돼서 그 목표 위치까지 움직이는 거죠. 이러한 방식은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 상에서 포지션 제어를 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velocity 컨트롤, 속도 제어도 가능한데 조인트 스페이스 상에서 속도 제어라는 것은 결국 각 회전 조인트의 속도 제어, 그러니까 각 속도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몇 라디안 퍼 세크와 같은 식으로 목표 속도 값을 주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속도만큼 계속 회전이 되는 식의 velocity 컨트롤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오퍼레이션 스페이스에서 포지션 velocity 제어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말단부를 제어하는 겁니다. 즉 기준좌표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단부가 위치해 있는 그 상대적인 위치가 있을 건데요. 지금 이 그림처럼요. 여기서 만약에 큐브가 여기 있는데 이 큐브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큐브에 대한 위치 정보를 목표값으로 주고 이 로봇한테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로봇은 이 말단부를 중심으로 큐브의 위치까지 가서 또 목표한 어떤 자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회전을 시켜가지고 목표 위치에 그 목표하는 자세로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태스크 스페이스 혹은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에서의 포지션 컨트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velocity 컨트롤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현재 위치에서 X축 방향으로 몇 미터 퍼 세크만큼 계속 가라 라고 한다면 이 로봇은 이제 말단부를 주어진 입력인 몇 미터 퍼 세크만큼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제어가 수행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하고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에서 각각 포지션 velocity 컨트롤이 되는데 각각이 의미하는 제어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까지는 velocity 컨트롤까지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뭐 간략하게 그 내포된 의미를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예제 영상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force하고 토크 컨트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토크라는 것은 이제 회전에 대한 힘을 의미하는 건데 결국 이 세 번째 텀은 위치, 속도,
이은 이제 가속도에 관련된 이제 제어 방법이 되겠고요. 토크는 조인트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회전 힘을 의미하는 거고요. force라는 것은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에서 의미하는 그런 제어 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이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컨트롤이라 함은 뭐 단순히 태스크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엔드 이펙터를 제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로보틱스 뭐 텍스트북이나 아니면 이쪽 커뮤니티에서 보통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컨트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은 이 토크나 폴스 컨트롤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상에서 뭔가 제어를 하긴 하는데 폴스 토크 컨트롤을 대상으로 제어를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컨트롤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 엔드 이펙터를 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엔드 이펙터가 이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원하는 포즈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특정 힘만큼을 뭔가 출력을 하고자 할 때 그때 필요한 토크는 얼마인가 라는 것을 알아내는 게 이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컨트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고 공부해야 하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궁극적인 제어 방법이 바로 이 폴스 토크 컨트롤이기 때문이죠. 또한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어떤 명령어를 준다고 해도 이 로봇이 이 태스크 스페이스 상에서 목표한 어떤 제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결국 움직여야 되는 것은 이 회전 조인트거든요. 근데 이 회전 조인트들이 우리가 위치나 속도 제어를 뭐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 그 내부적으로 뭐 최종 그 전류 제어까지 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제어 명령어는 결국에는 이 토크거든요. 그러니까 더 깊이 얘기를 드리자면 이 토크 명령어가 나와서 결국 제어기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제어기에서 결국에는 이게 전기로 작동이 되는 기계 장치이다 보니까 이 토크 값에 해당하는 그 커런트 값을 또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커런트만큼 흘려서 결국에는 그 커런트로 인해서 그만큼의 토크가 제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그러니까 폴스 토크 컨트롤이 궁극의 어떤 제어 방법 내지는 목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컨트롤에 대한 어떤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에서 폴스하고 토크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로봇에 대한 다이나믹스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요. 이 다이나믹스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워크하고 파워죠. 일하고 일률인데요. 우선 일을 먼저 보시면 어떤 물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물체에다가 F만큼의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가 움직이겠죠. 이때 그 움직임만큼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상황을 여기에 이 물체에 가해진 힘이 이 물체가 움직인 만큼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work, 일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했을 때 움직인 만큼 그 힘이 해당 물체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수식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앞에 이 work의 W를 따서 W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equal integral F transpose V dt 인데 이거 F는 힘 방향 벡터일 테고, 그러니까 힘 벡터일 거고요. V는 물체의 속도 벡터가 되겠죠. 그랬을 때 델타 T만큼 이제 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속도 텀들이 있을 거고요. 그 속도 텀들을 이제 누적해서 더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결국 이 V를 적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잘게 쪼갠 델타 타임 시간 동안에 잘게 쪼갠 속도 텀들을
다 더했을 때 결국 그 녀석은 이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W equal F transpose D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뭐 마이너한 거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F라는 것은 볼드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컬럼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트랜스포즈를 한다면 이제 로우 벡터가 될 거고요. 로우 벡터 곱하기 얘는 컬럼 벡터. 그러니까 컬럼 벡터 이렇게 곱해서 닷 프로덕트 형태, 그러니까 내적 형태로 곱해져서 이 2를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인류를 볼 건데 파워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의 능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라는 것을 따지는 어떤 물리량이 되겠고요. 단순합니다. 이 정의 자체를 보시면 P equal 파워의 앞에 P를 따가지고 P equal T분의 W, 그러니까 이 앞에서 계산했던 E를 단순히 T로 나눠주면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어떤 일의 능률,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 한 인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분의 FTD라고 이제 앞에서 정의한 거를 갖다 놓고 이거를 다시 써볼 때 FT 곱하기 T분의 D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이거를 속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하고 인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럼 우린 여기까지 이제 인류를까지 알아봤으니까 이 인류를 이 로봇에다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봇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은 두 개가 있겠죠. 바로 조인트 스페이스하고 태스크 스페이스가 될 겁니다. 조인트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이 각 관절 하나하나를 직접 이제 각도를 줘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태스크 스페이스는 이 엔드 이펙터 말단부가 이 태스크 공간에서 6차원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자, 이때 각 공간에서 인류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 바로 P equal FQ 트랜스포즈 곱하기 Q 닷인 거고요. 자, 여기서 Q라는 것은 각각의 조인트들을 의미하는 이 문자이고, 결국 이 F라는 것은 조인트 공간에서 가해진 어떤 힘, 즉 그러니까 회전 힘이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얘는 토크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Q 닷인데 닷은 이제 이 각도를 한번 미분한 그런 녀석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Q가 여기에서는 7개니까 7차원 컬럼 벡터가 되는데 그 각각의 컬럼 벡터의 요소들은 각도가 아니라 각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Q1 닷, Q2 닷 해서 Q7 닷까지 이렇게 컬럼 벡터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그러니까 토크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속도를 곱했을 때 우리는 이 조인트 공간에서의 그 인류를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태스크 스페이스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F, X의 트랜스포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X는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발생한 힘을 이야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뭐 이 말단부죠. 엔드 팩터에 작용한 이제 포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회전 힘도 동일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X 닷이라고 되어 있죠. 자, X 그 볼드체는 우리가 지난 뭐 영상이나 지난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나요? X, Y, Z,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정의를 했죠. 6차원 벡터니까. 근데 그 녀석들의 한번 미분한 값, 그러니까 X 닷, Y 닷, Z 닷, 알파 닷, 뭐 베타 닷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태스크 스페이스에서의 인류는 뭐냐? 이 말단부에 가해진 어떤 힘이 있을 거고요. 그 힘 곱하기 말단부에 대한 그 6차원 정보에 대한 그 속도 벡터를 이렇게 곱해서 우리는 태스크 스페이스에서의 인류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조인트 스페이스하고 태스크 스페이스는 로봇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조인트 공간에서 뭔가 각도를 움직이면 이 태스크 스페이스에서도 변하고요. 그 뭐 포즈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속도, 뭐 가속도 이런 것들이 다 변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뭔가를 이제 움직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조인트 스페이스가 움직였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률하고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했을 때 그 일률하고 동일하게 놀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둘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의 공간이 움직이면 다른 하나의 공간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이죠. 이걸 조금 더 우아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자,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우아하게 표현을 했을 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뭐 닫힌 계에서 외부에 어떤 힘이 없을 때, 외부의 외력이 없을 때, 그 계에서의 에너지의 총합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는 이제 보존이 된다. 똑같다. 어떤 동일한 계에서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조인트 스페이스하고 태스크 스페이스에서의 인류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는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조인트에서 움직인 힘만큼 태스크 스페이스에서도 움직이고 동일한 에너지만큼,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도 똑같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뭔가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하나는 Q고 하나는 X인데 이걸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있습니다. 자, X 닷을 보시면 뭔가 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자코비안을 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X 닷은 이 자코비안 행렬 곱하기 Q 닷이다. 그러니까 태스크 스페이스하고 조인트 스페이스 사이에 그 속도 관계를 정의한 어떤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녀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 두 개의 공간 사이를 연결시킨 거죠. 그러면 이 X 닷을 이만큼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대체를 했을 때 이제 뭔가 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제 얘도 Q, 얘도 Q. 그러니까 공간이 일단 동일하게 매칭이 됐는데 결국 얘는 이제 X하고 그러니까 이만큼의 결국은 X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뭔가 그래도 깔끔하게 연결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양변에 Q 다시 동일하게 있으니까 얘는 이제 지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쪽에 Q를 정리를 일단 하시고요. 그리고 이 트랜스포즈가 지금 붙어 있는데 이 좌변에 트랜스포즈 붙어 있는 거가 뭔가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양변에 트랜스포즈를 해줬을 때 얘는 일단 다시 없어지고요. 트랜스포즈가. 그리고 얘는 이만큼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순서가 바뀌면서 각각 요소에 트랜스포즈가 들어가겠죠. 결국 그래서 FQ 이퀄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곱하기 얘는 이제 없어진 거니까 FX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결국 그러면은 조인트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힘하고 태스크 스페이스에서의 힘하고의 관계가 뭔가 정의가 됐어요. 그때도 보면은 자코비안이 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뭐 질량이 아예 없는 뭐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질량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로봇의 각각의 링크에 대한 뭐 무게라든지 회전 관성과 같은 요소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력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 포스 토크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힘들이 있어요. 이제 이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여러 가지 힘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의 이 식은 굉장히 단순한 상황에서의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조인트 스페이스하고 태스크 스페이스 사이에 굉장히 단순한 힘의 관계를 자코비안으로서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리를 하냐? 바로 이 F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뉴턴의 제2법칙 그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잖아요. 그 F가 바로 그 힘인데 힘 이퀄 질량 곱하기 그 거기에 해당하는 각속도 가속도죠. 가속도 여기서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F 이퀄 MA로 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MX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정리를 했더니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U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토크를 표현할 때 U라고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FQ를 그냥 Q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코비안 트랜스포즈는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고 이 FX를
이 mx 곱하기 x 더블 닷, 그러니까 x의 가속도인 거죠. 이걸로 대체를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u는 토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새로 생긴 m이 있어요. 이제 m은 질량일 텐데, 이건 뭐냐? 결국 이너시아 매트릭스인데,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정의한 이너시아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행렬일 텐데요. 결국에는 이제 6x6 행렬이 되겠고요. 이너시아 매트릭스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이너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뭐 힘에 의해서 저항하려는 성질인 거잖아요.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모터가 2번 축 조인트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2번 축 조인트에 어떤 모터가 달려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조인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어떤 뭐 커런트를 얼마만큼 흘려가지고 그에 대응하는 토크를 발생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토크만큼 뭔가 이 물체가 움직일까요? 아니죠. 왜냐? 이 모터에는 이 링크가 달려 있고요. 이렇게 길쭉한 링크가 달려 있어서 이 링크 자체의 무게만도 뭔가 얘가 그 무게의 힘을 견뎌내면서 회전을 이루어야 되고, 또 무게뿐만 아니라 그 무게로 인해서 결국 작용하는 뭐 중력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힘들을 이겨내면서 그 회전을 시켜야 되는 것인 거예요. 이 2번 조인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너시아를 우리 토크를 계산할 때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이너시아는 이제 뭐 회전이든 아니면 이제 그 뭐 선 가속도이든 리니어 가속도이든 간에 다 저항하는 힘이거든요. 어떤 힘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것은 결국 질량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질량을 일단 이겨낸 만큼 이후에 발생하는 그 힘들이 있을 텐데, 그 발생하는 목표하는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질량을 먼저 이겨내야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속도의 가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폴스 토크를 제어할 때 이 이너시아 매트릭스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아웃풋이 토크가 될 거고요. 이러한 관계 시기에 의해서 일단 이 토크가 만들어질 건데, 얼마만큼의 토크를 만들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만들고 싶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D라고 되어 있는 게 desired accele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desired가 생략이 되어 있는 D다. 그러니까 desired 하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요구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가속도를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토크를 발생을 시켜야 하느냐를 이제 계산하는 그 이쿠에이션, 그 방정식을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때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자코비안 행렬이 되겠고, 그리고 이너시아 매트릭스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수식은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아까 조인트 스페이스 관련해가지고 예시를 드릴 때, 뭐, 2번 조인트가 회전하려고 할 때 그에 저항하는 힘이 뭐 존재한다라는 식으로 예시를 드렸는데, 그 예시는 이 mx가 아니라 mq에 대한 예시였고요. mx에 대한 예시를 드려야 한다면, 이제 엔드 이펙터 중심으로 뭔가, 이 엔드 이펙터를 움직였을 때 그 힘에 저항하는 이너시아에 대해서 예시를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부분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 mx를 처음부터 바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mx는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 바로 이 mq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mx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q는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예시처럼 각각의 회전 조인트들에서 어떤 토크를 발생을 시켰을 때 그 회전 힘이죠. 회전 힘에 저항하는 이너시아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결국 이 링크가 될 것이고, 링크의 무게 형상에 따라 다 달라질 것인데, 그 부분이 이제 그러한 이제 저항의 힘을 나타내는 어떤 그 정보를 담은 매트릭스가 바로 이 조인트 스페이스에서의 이너시아 매트릭스인 MQ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MX라고 단순하게 적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조인트 사이사이마다. 그러니까 MX1, 그다음에 MX2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볼륨체로 일단 표시한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MQ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냐? 일단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여기 U가 이제 토크이고요. U에 대한 어떤 모션을 정의를 할 때, 그러니까 U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물리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MQ 곱하기 Q 더블 닷, 이제 이게 매스 해당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각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식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놨는데 미리 이 부분이 이제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를 가정을 해 보시면 이제 그거죠. MQ 더블 닷 플러스 CQ 닷 플러스 GQ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으로 모델링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 제가 Q 더블 닷 이퀄로 일단 정의를 먼저 해 놓기 위함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C가 있고 G가 있습니다. 이 C하고 G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코리올리스 이펙트, 센트리퓨걸 포스, 그리고 그라비티가 되는 거고요. C가 바로 이 두 가지 힘에 해당하는 그 물리량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그리고 이 G가 바로 그라비티 텀을 나타내는 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리올리스 이펙트하고 센트리퓨걸 포스는 이제 전향력 또는 뭐 원심력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위키에서 정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외부에서 볼 때는 뭐 큰 차이점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 회전하는 관절 디스크가 있을 텐데 그 디스크 내부에서 봤을 때 내부 관찰자 시점에서 느껴지는 어떤 관성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실제 존재하는 힘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뭐 제가 자세한 예시까지는 다루지는 않을게요.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번 뭐 예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이 코리올리스 이펙트나 센트리퓨걸 포스 같은 것들을 이 모델링에 집어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미치는 힘 자체가 굉장히 미미하기도 하고 또 이걸 실제로 넣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정교한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잘 넣지 않고 그라비티는 이제 넣어야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MQ에 대한 인버스를 다시 이제 양쪽의 역함수를 취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Q 더블 닷 이퀄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이제 일단은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여기서 MQ라는 것은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정의한 이너시아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프랑카 판다 로봇 기준으로 봤을 때는 7 by 7이 되겠죠. 그래서 이너시아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각선을 중심으로 위에 있는 요소하고 아래에 있는 요소가 동일한 그런 시메트릭한 매트릭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Q 더블 닷은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회전 관성에 대한 어떤 저항의 힘을 표현하는 이너시아 매트릭스, 그러니까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정의한 이너시아 매트릭스가 일단 포함이 됐고요. 거기에 센트리퓨걸 포스하고 코리올리스 효과가 이제 고려가 됐고 그라비티도 포함이 됐고요. 일단 이대로 놔두고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또 정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코비안 식이죠. 이제 x 닷하고 q 닷하고 관계를 나타내는. 자, 이거를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가 mx하고 mq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mq는 일단 뭐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mq로부터 이 mx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자코비안 정의하는 식에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x는 더블 다시 되는 거고, 자, 이게 자코비안하고 q 닷하고 지금 곱해져 있는 함수 형태에서 이 녀석 전체를 미분하게 되면은 그 우리 공식 있죠. 자, 앞에 거를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를 그대로 곱하고 뒤에 거를 미분해서 곱하는 그 공식이 있는데, 그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미분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q 더블 닷이 있는데 이 q 더블 닷 우리가 미리 정의해 놓은 식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넘어가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 u가 있어요. u는 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전개를 해본 거예요. 자, 여기 괄호가 이렇게 있고 괄호 앞에 이만큼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쫙 한 겁니다. 식이 굉장히 지금 복잡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천천히 보시면 여기 mx 더블 닷 쪽에 곱해져 있는데 이만큼이 이제 곱해져 있고, 그리고 이 c 부분 있죠. 여기에도 이만큼 곱해져 있고 g 부분에도 이만큼이 곱해져 있고, 그리고 이 자코비안 식을 한 번 더 미분해서 나온 j 닷 곱하기 q 닷이 있어요. 따져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상태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 코리올리스하고 센트리퓨걸 포스는 보통 이제 우리가 모델 할 때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부분은 이제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 날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코비안을 미분한 식도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자코비안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정의할 수 있는. 근데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인 코사인의 엄청난 조합으로 이루어진 함수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미분을 한 게 자코비안, 편미분을 한 게 자코비안인데, 이걸 또 한 번 뭐 이제 미분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엄청나게 복잡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인 코사인처럼 이제 심볼릭하게 정의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식을 정의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날라가고요. 이 부분 날라가고 남은 거는 이제 mx 더블 닷에 해당하는 텀이 있고, 그리고 중력에 해당하는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뭐 필수적으로 정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 부분도 날릴 거예요. 왜냐? 이번 그 프랑카 OSC 예제에서 중력 텀을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프로그램을 이제 예제를 실제 실행해 보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중력 텀을 오프 시켜 놓고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예제에 맞춰서 일단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날라갔고, 얘 날라갔고요, 얘 날라갔어요. 남은 거는 뭐냐? 얘만 남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뭔가 얘는 이제 u 이퀄로 정의를 한 거고, 얘는 x 더블 닷 이퀄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식이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이 식이 이퀄로 정의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x 더블 닷이 있고요. 왼쪽에도 x 더블 닷이 있는데, 이 오른쪽 우항에 있는 이 x 더블 닷은 desired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속도인 거죠. 근데 이게 이퀄로 정의가 됐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목적은, 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목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요구하는 녀석이고, 얘는 현재 로봇의 실제 엔드 팩터에서의 이 가속도 텀인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은 얘를 우리가 요구하는 가속도로 만들고자 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목표인 거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 바로 자, 여기 mx가 있고요. mx 앞에 곱해진 여러 가지 행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행렬들이 있는데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수식이 결국 만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요구하는 desired acceleration은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acceleration은 우항 우항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현재 이 로봇의 end effector의 acceleration인데 목표는 얘를 여기다 갖게 만드는 거고 그때 이 수식이 우리의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mx하고 그리고 그 앞에 곱해진 요 녀석들하고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되면 된다. 그건 다시 말하면 mx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JQ 있죠? 여기 앞에 JQ 있죠? MQ 인버스, MQ 인버스, 그리고 J 트랜스포즈 Q, J 트랜스포즈 Q. 그러니까 앞에 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요만큼을 묶어가지고 인버스를 취하게 되면은 얘랑 똑같아야 된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식이 만족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mx를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코비안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트랜스포즈도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근데 mq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mq는 이제 실제로 알아내기 좀 용이하다 했죠. 실제로 할 때도 예, 뭐 그렇게 용이한 건 아닙니다. 시뮬레이터에서나 이제 자동으로 좀 해주는 부분이 있지. 실제 로봇 가지고 이 MQ 알아내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MX하고 MQ의 관계를 정의할 수가 있고 결국에 우리는 MQ를 일단 알아내서 자코비안과 함께 이런 식으로 연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엔드 이펙터에서의 이너시아 매트릭스를 각 관절별로 다 누적을 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식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녀석을 만족시키기 위한 걸로 목표를 정한 상태에서 정의를 내린 거고요. 그랬을 때 MX는 6x6이 되는 거고요. MQ는 이 프랑카 판다 로봇 기준으로 봤을 때 7x7이 되겠죠. 조인트가 7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결국 우리는 MQ로부터 MX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식을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래서 U, 그러니까 토크는 자코비안 곱하기 태스크 스페이스에서의 이너시아 매트릭스 곱하기 이 태스크 스페이스에서의 엔드 이펙터의 desired 목표로 하는 가속도로 이제 각각 곱해가지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MX를 처음부터 바로 구하기는 어려우니 우리는 MQ부터 구해서 여기서부터 MX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함으로써 MQ로부터 자코비안 앞뒤로 이제 곱해가지고 역함수를 취해서 결국 MX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MX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이 안에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식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이제 우리가 입력으로 줘야 할 부분이 바로 이 x desired 더블 닷이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주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PID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PID에서 이 앞글자 PID는 이 PID 컨트롤에 세 가지 텀이 있는데 각각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PID라고 이제 만든 거고요. 보시면 proportional 비례 제어, 그리고 integral 적분 제어, 그리고 derivative 미분 제어, 이제 세 가지 텀이 있습니다. 각각이 이제 작동하는 뭐 방식이나 특성 같은 것들은 다 다르고요. 보통은 PID 컨트롤을 할 때 이 세 가지 텀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경우도 뭐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통은 뭐 PI 제어나 PD 제어나 와 같이 이제 뭐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제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제가 PD 컨트롤러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 봤고요. PD 컨트롤은 이제 P 제어하고 D 제어까지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X 더블 닷 desired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엔드 이펙터를 만약에 어느 방향으로 보내거나 뭐 어떤 힘을 주고자 할 때
그에 대한 가속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함이고요. PD제어를 만약에 PD제어를 가지고 XD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는 이게 앞에 게 P제어 텀이고 뒤에 게 D제어 텀인데 D제어 텀에서 desired velocity를 뺀 상태에서 정의를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위에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일단 드리면 P제어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현재 이 로봇 엔드 이펙터가 이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목표하는 위치가 여기다, 목표하는 위치 및 자세가 여기다라고 했을 때 이 두 포인트 사이에는 에러가 존재하죠. 이 D가 여기인 거고 이 X가 현재 위치가 될 텐데 둘 사이에 에러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에러가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이 위치가 멀면 멀수록 그 에러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 그 커진 에러만큼에다가 P 게인을 곱해 주는 겁니다. 즉 여기서 P 게인이라는 것은 뭐 단순한 스칼라 값인데 이거는 뭐 어떤 시스템 모델을 통해서 결정하기보다는 보통 실제 시스템을 운영해보고 거기에 적절한 값을 튜닝을 해서 찾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에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 게인이 곱해지니까 에러가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한 이 가속도 시그널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가속이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만약에 D게인 없이 P게인만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목표 위치에 거의 도달했어요. 도달했는데 이게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뭐 이렇게 엄청나게 가속을 해가지고 쭉 다가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급격하게 멈추기는 이제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를 한 지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P게임만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넘어간 순간부터는 또 이제 음의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제 힘을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반대로 또 힘을 줬는데 관성 때문에 한 번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이 반복이 돼서 이렇게 진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만약에 P 컨트롤러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네, 그래서 그러한 뭐 이제 장단점 내지는 이제 뭐 그런 현상을 우리가 P 컨트롤러에서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D 컨트롤러는 보시면 속도 텀 가지고 이 가속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desired 속도 값을 줄 수도 있고요. desired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한 속도로 계속 그 유지를 하면서 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일 텐데 저는 이거를 일단 다뤄볼게요. 실제 예제에서도 이 텀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수식을 이용해서 제어기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 일단 마이너스죠. 이 전개했을 때 이거 0으로 주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자,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은 P게인에서는 엄청나게 가속을 시키는데 반대로 이 D게인을 통해서는 감속을 시키는 거죠. 근데 뭘 기준으로 감속을 시키냐? 바로 속도 텀에 의해서 감속을 시키는 겁니다. 즉 얘가 처음에 이제 가속을 막 시키는데 처음에 가속을 하다가 가속을 하면 할수록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 D게인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감속을 주는 겁니다. 자, 이 수식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P게인에서는 이 에러 차이에 의해서 가속을 막 시켜주는데 이게 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오버슛이 일어나거나 지점을 넘어서는 오버슛이 일어나거나 또 그에 따라서 이 진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페널티를 주는 형식으로 제어기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D 컨트롤러가 되겠고요. 뭐 인테그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거는 이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러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목표를 하는 위치하고 실제 위치, 현재 위치 사이에 에러가 있는데 이게 정상 상태라고 해서 어느 일정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위치 및 자세에 도달했을 때 이게 이론상으로는 완벽하게 이제 도달을 해야 되는데 실제 로봇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에러가 중첩이 돼가지고 완벽한 요구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하드웨어상의 뭐 백래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에러가 될 수도 있고, 제어상의 뭐 에러,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 요건이라든지 뭐 또 다른 뭐 제어상의 뭐 좀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에러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실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딱 안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인테그랄 제어를 하게 되면은 그 에러를 정상 상태에서도 계속 누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러들이 쭉 있을 텐데 그걸 쭉 누적을 해서 이 제어 신호에다가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최대한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제어 방법이 바로 이 인테그랄 제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밀한 제어를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이 PI 제어를 보통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PD 제어만 예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x 더블 닷 desired가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이 두 번째 식을 대입을 할 겁니다.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또 괄호가 있기 때문에 이 괄호를 풀어가지고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 앞에 게 여기에 곱해져서 이렇게 앞에 있는 텀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텀이 이 뒷부분에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KV는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빼졌어요. 자, 사실은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저는 예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쭉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예제 코드를 보시면 지금 이대로는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뭐냐면 자, 일단 다 펼쳐 볼게요. 이 앞에 텀은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뒤에 텀이 사실 문제가 좀 되는데 이 뒤에 텀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x 다시니까 요건 이제 자코비안 식을 이용해서 요만큼을 가지고 대체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쭉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 그 이번 프랑카 OSC 예제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이 앞에 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에 텀을 보시면 K, V, 그리고 MQ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Q 다시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텀이 K, V, MQ, Q 닷 이렇게만 곱해진 상태에서 제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식을 전개할 때 그러면은 이 두 번째 텀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들이 그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정리가 되겠구나 하고 이제 식을 쭉 정리를 해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아이덴티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방 행렬이 되는 것은 맞는데 인버스가 이제 자코비안 행렬 자체가 지금 정방 행렬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근데 그 형태가 이제 옆으로 길쭉하냐 아니면 아래로 길쭉하냐에 따라서 레프트 인버스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라이트 인버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레프트 인버스여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이제 인버스가 제대로 안 나와서 이 녀석은 아이덴티티가 될 수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사실은 이 뒤에 텀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얘는 사실 얘도 이제 정방 행렬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도 그 레프트 라이트 인버스를 따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식을 풀어 보면은 이것도 아이덴티티는 안 나와요. 정방 행렬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개를 했더니만 실제로는 아이덴티티 텀이 아니어서 이거를 빼면 안 되는데 이 부분들은 빠져 있고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다른 제어 방법을 적용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값을 결정해서 이렇게 이 텀들을 뺀 상태에서 제어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 부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식을 애초에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는 있는데 실제 예제 코드를 보시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빠져 있다. 그래서 KV, MQ, Q 단만이 있다. 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어는 잘 되는데, 뭐, 이따 예제를 실행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텀도 한번 넣어봤어요. 이 텀을 넣어가지고 제어도 해봤는데, 이제, 원래 예제 코드하고 이 텀을 넣었을 때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원래 예제 코드는 처음엔 잘 되다가 나중에 굉장히 이상한 자세로 수렴이 돼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텀을 넣으면 그러한 현상은 사라지지만 이제 여유자유도 컨트롤,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 컨트롤을 안 했기 때문에 뭔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원래 코드처럼 이제 완전 로컬 미니마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현상은 발생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이 텀이 없이 얘네들만 예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뭐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전에 프랑카 큐브 IK 예제에서도 매뉴얼에는 없는데 실제 그 코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큐브 IK에도 이 OSC 컨트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프리뷰 4 버전에서는. 근데 그 코드를 보시면 큐브 IK, 그러니까 프랑카 큐브 IK 코드에서는 OSC 컨트롤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널 스페이스 컨트롤도 하거든요. 네, 그 널 스페이스 컨트롤을 제외하고 앞단 컨트롤러의 그 코드를 보시면 지금 얘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유도하는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프랑카 OSC 예제에서는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이해는 가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그대로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다. 예제에. 예,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론적인 설명은 마치고 이제 실제로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이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정의한 이너시아 매트릭스가 현재는 7x7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요. 실제 예제를 실행을 해 보시면 이게 7x7이 아니라 9x9가 될 겁니다. 여기서 남은 이제 두 개의 자유도, 그러니까 두 개의 차원은 이 그리퍼 조인트를 각각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 9x9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헷갈리실까봐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제에서는 이 조인트, 회전 조인트에 대해서만 고려를 했기 때문에 7x7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 예제에서 실행을 할 때는 이게 9x9, 그러니까 이 그리퍼 조인트까지 포함을 시킨 9x9 매트릭스가 된다. 마찬가지로 자코비안도 7x6이 아니라 9x6, 뭐 6x9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기나긴 이론 설명을 마치고 실제로 예제를 실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카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컨트롤 예제 파일명은 franca_osc.py이고요. 여기 example 폴더에서 파이썬 띄우고 franca_osc라고 치면은 실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옵션이 여러 개 있어요. 이제 포지션 컨트롤, 오리엔테이션 컨트롤 이렇게 예제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엔드 팩터를 컨트롤함에 있어서 포지션 컨트롤만 할 것이냐 아니면 오리엔테이션 컨트롤까지 같이 해볼 거냐 라는 건데 기본적인 옵션은 포지션 온이 되어 있고 오리엔테이션은 오프가 되어 있다. 근데 뭐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은 일단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저는 기본 옵션만 가지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총 256개의 환경이 떠서 이제 로봇이 작동이 되고 있고요. 로봇이 지금 움직이는 엔드 이펙터의 궤적은 서클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궤적을 그리는 것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요. 뭐 완전한 서클은 아니더라도 3차원 공간상에서 뭔가 서클을 계속 이제 그리는 식으로 모션이 생성이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다시 매뉴얼을 볼게요.
여기 this example only works with the CPU pipeline. 그러니까 CPU 파이프라인에서만 작동이 된다. 왜냐하면 매스 매트릭스가 아직은 GPU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현재 예제 그 콘솔 창의 로그를 보시면 지금 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매뉴얼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거고, 코드나 이 엔진 자체는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예제를 보시면 이제 계속 서클을 돌고 있고, DOFs하고 포즈 오버라이드 탭을 가시면 이제 GPU 파이프라인에서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죠. 네, 그렇고요.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게 지금 기본 코드 예제를 돌리고 있는 중인데, 이걸 계속 돌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굉장히 이상한 포즈를 하면서 그 로컬 미니마에 빠져가지고 얘가 지금 이 그 요구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어떤 서클 모션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시점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예, 거의 좀 도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OSC 예제에서는 널 스페이스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널 스페이스라는 게 이제 6자유도 이상, 그러니까 7자유도 이상, 7자유도 이상 되는 로봇에 대해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엔드 팩터인 이 그리퍼를 제어할 때는 보통 6자유도를 쓰잖아요. X, Y, Z, 알파, 베타, 감마. 네, 지금 이상한 제어 상태로 들어갔죠. 근데 그 제어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 그 엔드 팩터의 6자유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해를 만들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되는 그 조인트 개수는 총 6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6개가 넘어가는 이제 7개부터는 이제 똑같은 엔드 팩터 포즈를 만들어내는 문제에 있어서도 해가 굉장히 여러 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 스페이스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 널 스페이스는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하게 되면은 이 널 스페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딱히 뭐 제약 조건이나 제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로컬 미니마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로봇 컨피규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프랑카 큐브 IK 예제를 보시면 널 스페이스를 컨트롤하는 예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널 스페이스를 만약에 그 프랑카 큐브 IK 이전 예제에서 널 스페이스 모션을 끈 상태에서 큐브를 집게끔 하면은 큐브를 잘 못 집어요. 그러니까 턱에 걸리고, 그러니까 테이블 턱에 걸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서는 안 될 모션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실제 로봇이었으면은 이 로봇은 이미 망가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널 스페이스 컨트롤 쪽도 네, 잘 다뤄서 제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유자유도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행은 사실 뭐 특별할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어떤 목표 지점을 계속 주는 거죠. 서클과 관련된 어떤 서클 형태의 모션 궤적을 계속 주고 있는데, 현재 위치와는 다를 테니까 그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제어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될 텐데요. 이 모터에다가 그때 제어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PD 제어기를 이용해서 제어 신호를 계속 생성을 해서 가속도를 생성하고, 그 태스크 스페이스에서의 가속도가 결국에는 뭐 자코비안이나 아니면 그 매스 매트릭스, 이너시아 매트릭스 등등을 곱해서 결국에는 토크로 환산이 되어서 토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제어 과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실제 뭐 포지션 제어나 벨로시티 제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폴스 토크 제어와는 좀 다른 영역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르지가 않고요. 폴스나 벨로시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 폴스 토크, 그러니까 포지션이나 벨로시티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폴스 토크 제어를 하기 위한 이 로봇의 다이나믹스가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로봇을 보통 뭐 구매를 해서 조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인트를 뭐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가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로봇이 예를 들어서 가벼운 재질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는 그냥 모터 제어에다가 PD 컨트롤러 같은 것만 붙여가지고 제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곽 정도만 이제 풀어가지고 이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위치 제어를 할 수는 있을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로봇에 대한 무게가 상당하고 또 이제 로봇 자체가 커지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단순히 이제 제어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포지션 명령을 만약에 낸다라고 했을 때 그 내부적으로는 이런 다이나믹스가 다 이제 풀어져 가지고 기본적인 그 위치 제어를 하기 위한 토크가 계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제어라는 것도 결국 모터에다가 토크를 발생시키고 그 토크가 전류로 변환이 되어서 그 계산된 전류만큼 전류를 이렇게 흘려 보내 가지고 토크를 발생시키고 그 각각의 토크에 의해서 결국 이 태스크 스페이스에서의 엔드 이펙터가 제어가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포지션이나 벨로시티 제어를 할 때에도 결국에는 이런 폴스 토크 제어를 위한 다이나믹스 계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그러한 계산된 어떤 모듈이 우리가 제어기가 있잖아요. 보통 로봇을 사면은 그 제어기 안에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벨로시티, 폴스 토크 제어의 관계는 무방한 것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제어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 폴스 토크 제어 내지는 이 다이나믹스 제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영상을 업로드를 했다가 지금 빼먹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예제에서는 현재 그라비티 옵션을 꺼놓은 상태로 제어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예제 실행하는 영상에서 다루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제가 소스 코드를 지금 띄워놨는데 여기 파일명을 보시면 franca-osc.py, 이 현재 예제의 파일명이죠. 여기서 한 82번째 줄을 보시면 asset 옵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sset 옵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에셋을 로드할 때 거기에다가 주는 옵션을 의미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이 그라비티에 대한 옵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disable grav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true로 기본값으로 이 예제 파일에서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그라비티를 disable 한다, 즉 그라비티를 꺼놓겠다, 적용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이제 옵션을 준 셈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 기본적인 예제가 실행이 됐었던 겁니다. 자, 일단 이대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python franca osc 에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실행이 되죠. 이거는 앞에서 이제 다 보셨던 내용들이고, 자, 이제 옵션을 다시 바꿔서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 disable gravity 부분을 false로 주게 되면, 자, 어떤 의미냐, disable gravity 하는 것을 거짓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gravity를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옵션이 이제 에셋별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zip load asset에다가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여기 뭐 asset 루트고 franca asset 파일을 이제 인적값으로 줘가지고 지금 이 경로에 있는 franca asset 파일을 인적값으로 줘서 이 프랑카 로봇을 로드하는데 그때 이 asset 옵션에다가 이렇게 그라비티를 이제 디세이블 하는 옵션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false로 놔서 그라비티를 다시 적용한 상태에서 코드를 한번 그대로 돌려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화살표 방향키를 위로 누르면 이전에 했던 명령이 나오죠. 이걸 그대로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뭔가 힘없이 축 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래비티가 현실 세계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모델링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 옵션에는 이제 그래비티를 꺼놓은 상태에서 제어 코드를 짰고 제어기를 설계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 그래비티를 이 그러니까 이 로봇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로봇이 축 처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지금 이 상태에서 조인트 명령어는 계속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력 텀이 고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토크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중력 텀을 고려 안 한 상태에서는 이제 이 다이나믹스 등을 잘 계산해서 충분히 이제 힘 제어, 토크 제어가 되도록 설계를 했던 건데 지금 중력 텀을 실제로 적용한 상태에서 보니까 제어기 식 자체에 중력이 고려가 안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보시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로봇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토크는 나오는데 중력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실제 로봇을 제어할 때는 반드시 중력 텀까지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랑카 오퍼레이셔널 스페이스 컨트롤 예제를 다뤄봤고요. 이론 설명이 생각보다 좀 길어져가지고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요. 일단 이번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조인트 스페이스하고 태스크 스페이스에서의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폴스토크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 즉 인버스 다이나믹스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뭐 부가적으로는 이제 폴스토크를 제어하는 것이 포지션 빌로시티 컨트롤 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이너시아 매트릭스라든지 그리고 그 이너시아 매트릭스를 태스크 스페이스에서 정의를 했냐 아니면은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정의를 했냐와 같은 것들도 알아봤고요.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수식으로 유도까지 해서 어떻게 변환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 앞선 예제 설명 영상에서, 그러니까 예제 실행 영상에서 이 폴스토크 제어가 궁극적인 제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로봇은 아직까지는 이제 공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로봇들을 우리 실생활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그 우리 실환경에서 구동을 시켜서 실제 사람들하고 상호작용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폴스 토크 제어입니다. 단순히 위치 제어만 가지고 어떤 태스크를 수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은 이 제어 방법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프랑카 로봇을 이용해서 여기 어떤 가상의 칠판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칠판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보는 그 칠판인데 칠판에 분필로 이제 글씨를 막 써놓고 이 써놓은 글씨를 지우개로 이제 로봇한테 지우라고 시키는 태스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로봇 입장에서는 만약에 포지션 컨트롤만 가지고 그 태스크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떤 궤적 같은 것들을 만들어는 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궤적 자체도 포지션 기반이면은 굉장히 좀 막 뚝뚝 끊기는 그런 뭐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포지션 제어라는 것은 이 환경하고 인터랙션 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제어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정확하게 포지션을 준다고 줬는데 이 분명히 오차라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칠판이 움직이든 아니면 로봇 플랫폼의 위치가 좀 오차가 있던 어떤 식으로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지우개를 잡고 칠판에 있는 이제 적혀 있는 분필 글씨를 지운다는 것은 아주 적당한 힘을 주어 가면서 칠판에다가 이제 그 문지르는 모션을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주 적절한 힘이라는 게 이제 포지션 제어에서는 고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조금의 오차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몇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발생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칠판이 부서지든
아니면 로봇이 망가지든, 아니면 이제 허공에다가 그냥 지우개질을 하던 뭐 요 정도 상황 중에서 한 가지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제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힘 제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뭐 카이스트 휴버와 같이 걸어 다니는 로봇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임피던스 제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수능 제어라고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포지션 제어만 한다고 했을 때 로봇은 그 위치로 무조건 죽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속도 제어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는 그 일정 속도를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폴스 토크 제어를 통해서 그런 뭐 임피던스 제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제어 응용들을 우리가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아까 그 로봇이 칠판에 있는 그 분필 글씨를 지우개로 닦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좀 밀치는 거죠. 그러면은 임피던스 제어 같은 제어기를 우리가 구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로봇이 사람이 미는 대로 밀리는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제어 응용도 가능하고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사람하고 인터랙션 하는 이제 과정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유연하면서 또 사람이나 로봇 입장에서 안전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폴스토크 제어가 궁극적인 제어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폴스토크 제어를 실제로 우리가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어떤 태스크를 학습을 시킬 때도 최소한 이제 위치 제어보다는 속도 제어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 폴스토크 제어, 그러니까 폴스토크 제어를 이용한 어떤 그 액션을 구성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카 OSC 예제에서 설명하는 뭐 이론적인 내용이나 아니면은 실제 어떤 식으로 다루고 응용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